세상을 꿰뚫는 전문가들의 진짜 이야기 프로페서. 오늘은 구글, 블리자드, 넷플릭스 등 세계 유수 기업들의 선택을 받은 인류학자 배경재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기업을 거쳐서 현재는 넷플릭스 에이펙 글로벌라이제이션 총괄 직책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데몬 헌터스 정말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박사님께서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조금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시아 퍼시픽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펑션을 맡고 있는데요. 네. 그 아시아권에서 나오는 모든 컨텐츠들, 넷플릭스의 컨텐츠들을 전 세계의 3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고 또 서브타이틀을 자막을 달고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 넷플릭스 안에서 보시는 모든 텍스트들 저희 팀이 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인류학자시고 또 비즈니스 세상에 계신데 이 두 개의 카테고리가 사실 저한테는 조금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혹시 제이미 맘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신 이수지 씨 아시나요? Don't do that, Jamie. 빵 던지지 않아요. 그 이수지 씨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수지 씨나 또는 요새 되게 인기 있는 슈박스나 또 MZ 제너레이션의 선두주자라고 얘기하는 주현영 씨.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인류학자의 자질을 상당히 많이 가지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 인류학자랑은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한번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앞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예일대에서 재단 장학생으로 네. 문화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가장 궁금한 게 인류학은 어떤 학문인 건가요? 인류학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문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류학의 아주 중요한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참여 관찰이거든요. 사실 인류학의 연구 대상은 사람들이잖아요. 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를 할 때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생활하고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하고 또는 현지 조사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이수지 씨 같은 분들이 그러한 현지 조사 참여 관찰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류학자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인류학 박사를 취득을 하시고 맥킨지에도 계셨고 CJ, 블리자드, 구글 또 여러 기업을 거쳐서 지금은 넷플릭스에 계신데 네. 저는 박사님의 이력을 쭉 들어보고 가장 궁금했던 게 인류학자가 비즈니스 세계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었을까? 혹시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사실은 저는 인류학 박사를 했을 때 교수를 하려고 원래는 박사를 했었고요. 제가 졸업하고 1년 동안 예일에서 가르치면서 한 20군데 어플라이를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류학을 좋아하는데 그럼 인류학이랑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더 실용적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제 컨설팅이라는 분야를 들어가게 됐고 그 컨설팅에 들어간 게 사실은 제가 학계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옮기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네. 박사님, 저희가 글로벌 기업에서 인류학자를 고용해서 함께 일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박사님의 첫 직장이셨죠. 맥킨지에 근무하는 인류학자가 무려 270여 명이라고 하고 레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계 인류 기업들이 인류학자와 함께 일하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사실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읽어내고 깊이 들어가서 숨은 욕망까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인류학자들이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학자들이 이런 참여 관찰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깊이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을
찾아내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회사들이 인력자들을 고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리자드라는 아주 크고 유명한 게임 회사의 삼국지사의 대표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게임을 전혀 모르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깨날못이 어떻게 게임에서 대표가 되었을까요? 네. 사실 제가 블리자드에 들어가게 될 때 제가 유일하게 해본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였었어요. 그리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회사가 블리자드라는 사실도 잘 몰랐습니다. 해외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저를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제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궁금증이 생겼냐면 저는 이제 인류학자니까 이런 미국 회사인 블리자드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200명에서 250명 되는 한국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상당히 다를 텐데 그 안에서 이러한 문화 간의 컨플릭트에서 생기는 이슈들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매니지를 하는지가 되게 궁금해졌어요. 미국 문화, 한국 문화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혹시 없냐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인터뷰 하셨던 분이 눈을 반짝이면서 그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1시간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항상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한국 게임 회사 대표들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 명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네가 질문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다. 결국은 블리자드의 마이크 모하임이라는 대표까지 인터뷰를 하게 되고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게임을 막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게임 업계에 계속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는 사실 제가 인류학자로서 궁금했던 부분을 인터뷰할 때 물어봤던 게 되게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사실 박사님은 인류학자셨기 때문에 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를 물어보시니까 마침 기업에서는 또 그게 지금 숙제다라고 그렇죠. 하셨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블리자드 코리아 대표가 되신 후에 그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고려해서 출시한 게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블리자드 게임은 사실은 조금 게임들이 무거워요. 무슨 얘기냐면 그 PC 게임들이 주기 때문에 키보드랑 마우스를 가지고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네. 많거든요.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월드 워크래프트도 그렇고 디아블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 되게 운이 좋게도 하스톤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네. 여태까지 블리자드에서 나온 게임 중에 가장 가벼운 게임이었었어요. 이 게임이야말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직원들은. 근데 블리자드의 이제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와가지고 네. 이 하스톤이라는 게임을 저희 직원들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데 PC용하고 태블릿용으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바일로 안 나오냐. 한국에서는 분명히 모바일로 나오면 잘 될 거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바일로 나온다면 안드로이드로 무조건 나와야 되고 왜냐면 그때 안드로이드의 마켓시어가 90%가 넘었기 네. 때문에 iOS로 나오면 금상첨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마이크 모하임의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블리자드 게임들을 되게 유저분들이 좋아하시고 블리자드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그 전체 블리자드의 매출에서는 한 5%밖에 안 됐거든요. 5%밖에 안 되는 시장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인력과 리소스가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중국을 가셨어요.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중국에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하겠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한국의 20배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원한다고 하는데 중국도 원해? 그러면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1년의 기간을 들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런치를 했는데 되게 엄청난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첫날 안드로이드, iOS에서는 다운로드 넘버 1을 찍었고요.
안드로이드에서 넘버 2를 찍었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모바일 앱 레비뉴 랭킹에서 탑 10에 들어갔고요. 근데 한 달 후에 저희 모바일 하스톤의 한국 매출이 미국 매출의 반이 나왔어요. 오. 왜 한국 직원분들과 중국 직원들은 이게 모바일 게임으로 나오면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사에서는 이렇게 모바일로 나오기 좋은 게임을 만들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만들 생각도 안 했을까? 그거는 사실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이 유저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달라서 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운전 문화가 있잖아요. 혼자 운전을 하면서 핸드폰을 본다는 거는 별로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하고 중국의 공통점은 뭔가요?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거의 다 대중교통으로. 그렇죠.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을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시간 동안에 한 2시간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시간에 계속 핸드폰만 하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특히나 이 스마트폰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지만 스마트폰과의 인터랙션이 제일 많은 나라는 동양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바일로 가면 되게 성공할 거다라는 상당히 강한 가설을 가질 수 있었고 네. 또 그게 맞았던 거죠. 넷플릭스도 그러면 참여 관찰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넷플릭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단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넷플릭스 사례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제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넷플릭스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넷플릭스는 참 데이터를 많이 보는 회사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를 한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끝내버리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빈지 와칭, 몰아보기라는 패턴이 빅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러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나? 라는데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빅데이터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은 보여주지만 네.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얘기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하고 이걸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학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을 제가 아까 참여 관찰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인류학자들을 참여 관찰을 하도록 넷플릭스의 찐팬들이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생활하면서 넷플릭스를 어떻게 보는지, 언제 보는지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서 같이 보면서 관찰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주로 주말에 이러한 몰아보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 경험이 그러면 좋은 경험일까? 나쁜 경험일까?를 좀 걱정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인터뷰도 해보고 관찰도 해본 결과 넷플릭스 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나한테는 거의 축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일단 내가 주중에는 일하니까 별로 시간이 없고 네. 주말에 4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볼 수 있다는 거는 나한테는 너무나 축복이다. 그래서 이 경험이 빈지와칭이라는 몰아보기가 정말로 팬들한테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경험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두 번째 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드라마 시리즈를 다 보고 나면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 그 결말을 사람들한테 스포일하면 어떨까? 어떻게 되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됐어요. 결론을 사람들이 미리 스포일을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끝났어? 라고 하고 사람들이 안 해지해버리면. 보거나 네. 그냥 안 보게 되면 해지를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참여 관찰을 좀 깊게 한 결과 찾은 내용은 사람들이 결론을 알더라도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스포일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거나 얘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러면 나도 봐야 되겠는데? 맞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입소문 마케팅이죠. 입소문. 네. 그래서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거 두 가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류학자들이 찾은 결과를 이제 경영진까지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우리 찐 팬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라마를 보게 해주려면 한 번에 그 시리즈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오게 된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넷플릭스는 한 번에 다 공개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또 경쟁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러한 컨텐츠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되게 용감한 결정을 하죠. 이제 참여 관찰을 잘한 넷플릭스와 좀 다르게 참여 관찰을 하지 않아서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 그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 노키아가 인류학자를 보내서 과연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팔면 잘 팔 수 있을까? 이 스마트폰 시장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류학자가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은 스마트폰의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주는 그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충분히 이걸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조금만 가격을 낮추면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포텐셜이 크다라는 결론을 노키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결론을 노키아가 받아들이질 않았죠. 지금 중국에서의 사람들이 버는 그 수준이라든지 또는 돈을 쓸 수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가능한 얘기다. 스마트폰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안 갔죠. 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노키아는 없잖아요. 예. 사실은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거기서 어떤 니즈가 있고 지금은 상당히 비싸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가격을 낮춰서 들어갔을 때 충분히 포텐셜이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러한 참여 관찰을 통해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비즈니스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약간은 그 인사이트를 거부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비즈니스에는 엄청난 큰 타격을 주는 케이스가 됐었죠. 네. 그 박사님 이야기가 저는 너무 흥미로운 게, 박사님은 인류학자신데 비즈니스 세계에도 계시고 네. 게임을 잘 모르셨지만 블리자드 대표를 하셨고 또 담배를 피신 적이 없으신데 또 한국 필립 모리스 대표도 하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박사님의 이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좀 낯선 세계를 누비는 탐험가 같다, 이런 좀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혹시 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를 알게 되시면서 제 경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되게 좋은 회사만 다녔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들을 한 번도 그 계획해서 간 적이 없어요. 저의 성향이 어떠냐면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찾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과거 경험에서 연결되는 포인트를 찾아서 약간 방향을 틀고 그거를 이제 보통 피보팅이라고 하죠. 네. 피봇이 그 농구할 때 한 다리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강한 부분을 피봇으로 삼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부분은 빨리 배우고 하면서 피보팅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살아남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겉에서 보는 저의 커리어는 되게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박사님의 커리어를 조금 돌아보면서 인류학의 주요 개념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세기 신이라 불리는 빅데이터의 허상,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힌트를 주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요. 쓸데없는 데이터만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답은 내는데 이 답을 어떻게 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문제는 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뒤에 숨어있는 왜에 대한 답을 주는 데이터.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